모든 건 2025년 11월 박나래 씨의 1인 기획사에서 일하던 매니저 2명이 퇴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네, 이분들이 언론에 폭로한 내용을 보면 와,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한 달 근무 시간이 400시간에 달했다. 400시간이요. 네, 24시간 대기 상태였다. 심지어 뭐 가족의 개인적인 심부름이나 파티 뒤처리까지 했다. 이건 뭐 거의 현대판 노예계약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폭로 내용만 보면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의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심지어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었다는 주장까지 나왔으니까요. 그런 것까지. 네. 근데 사실 여기까지는 연예계에서 종종 들려오는 좀 안타깝지만 그리 새롭지는 않은 분쟁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이 아주 급격하게 방향을 튼 변곡점이 있었습니다. 변곡점이요? 네, 바로 매니저들이 감정적인 호소를 넘어서 아주 치밀하게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겁니다. 아, 바로 그 가압류 신청이죠. 사실 이 단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거 진짜 심각한가 본데? 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12월 3일에 그분들이 박나래 씨 소유의 이태원 자택에 1억 원의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다는 게 중요하군요. 바로 그겁니다. 가압류 인용이라는 건 법원이 이 사람들이 돈을 요구하는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1차적으로 판단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거든요. 그냥 나 억울해요라고 소리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네요. 그럼요. 박나래 씨의 재산을 법적으로 그냥 동결시켜버린 거니까요. 그러니까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법원이 개입할 만한 어떤 구체적인 금전적 피해나 채권 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한 셈이네요. 맞습니다. 아, 여기서부터 박나래 씨 측의 대응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틀 뒤인 12월 5일 매니저 측이 경찰에 형사고발장을 접수하니까 박나래 씨 측은 악의적 흠집내기라면서 공갈이랑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해버렸어요. 맞불을 놓은 거군요. 네. 물론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죠. 하지만 가장 초기에 어쩌면 물밑에서 조용히 합의로 끝낼 수 있었던 노동 분쟁을 이걸 전면적인 형사사건으로 키워버린 악수가 된 겁니다. 대화의 문을 닫고 그냥 전쟁을 선포한 셈이네요. 그죠? 결국 감정적인 대응이 합리적인 위기 관리의 기회를 날려버린 거군요. 그런데 이 노동 분쟁은 사실 거대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이 사건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몰고 간 건 바로 그 유리잔 투척 논란, 즉 특수폭행 혐의였어요. 네. 이 특수라는 두 글자가 사건의 무게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렇죠. 매니저 측 주장은 술자리에서 박나래 씨가 던진 유리잔에 맞아 상처를 입었다는 건데요. 여기서 법리적으로 가장 중요한 쟁점은 그 유리잔이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잠시만요. 위험한 물건이라고 하면 보통 칼이나 둔기 같은 걸 생각하잖아요. 술자리에서 쓰는 유리전도 그렇게 볼 수가 있나요? 실수로 놓쳤을 수도 있는 거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법에서는 그 물건의 원래 용도가 아니라 사용 방식을 봅니다. 사용 방식. 네, 사람을 해칠 의도를 가지고 던졌다면 그게 벽돌이든 맥주병이든 심지어 유리잔이든 전부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고의성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만약에 박나래 씨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또 매니저가 제출한 상해 진단서가 증거로 채택된다면 이건 단순 폭행이 아니라 특수상해 형의로 넘어갑니다. 단순 폭행과 특수상해, 이게 법적으로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하던데요. 하늘과 땅 차이 맞습니다. 여기서 이 사건의 가장 무서운 지점이 드러납니다. 네. 바로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다. 네. 일반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고 합의서를 써주면 검찰이 기소를 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 합의 보면 끝나는 범죄죠. 아, 연예인 사건에서 그래서 거액의 합의금이 오가는 거군요. 바로 그 이유죠. 와, 그건 정말 생각도 못했네요. 그럼 특수 혐의가 붙는 순간 박나래 씨는 피해자는 합의를 하더라도 사건을 끝낼 수 있는 통제권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제부터는 당사자들이 아니라 국가, 즉 검찰이 사건을 끌고 가게 되는 거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옵션이 그냥 원천 봉쇄된 거군요. 네. 심지어 특수상해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고요. 유죄가 인정되면 무조건 징역형부터 시작합니다. 징역형부터요? 네. 물론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과 기록에 징역형이 남는다는 건 방송인으로서 사실상 사형 선고나 다름없을 수 있죠. 아, 정말 합의로 막을 수 있었던 작은 불씨를 키워서 산불로 만든 셈이네요. 그렇죠.
초기의 노동 분쟁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형사사건으로 비화된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 이 산불 옆에서 또 다른 화재가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네, 마치 영화 속 캐릭터 같은 주사이마의 등장입니다. 네. 바로 이 주사이모 A씨의 등장이 이 사건을 전혀 다른 차원의 스캔들로 확장시킵니다. 그러니까요. 매니저들의 폭로에 따르면 박나래 씨가 자택이나 심지어 달리는 차 안에서 이 A씨에게 수액 주사 같은 시술을 상습적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솔직히 이 부분은 좀 헷갈립니다. 워낙 바쁘고 힘든 연예인들이 집에서 피로회복 수액주사 맞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왜 갑자기 마약 수사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로 심각한 불법 행위가 되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의혹은 두 가지 레벨의 심각성을 가집니다. 두 가지요? 네, 첫 번째 레벨은 의료법 위반입니다. 만약 A씨가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이 무면허 의료 행위라는 중범죄고요. 그건 당연하죠. 그런데 설령 A씨가 의사 면허를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아닌 건강한 사람의 편의를 위해 시술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 왕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장소가 문제라는 거네요. 네, 이건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간주되죠. 그렇군요. 진짜 문제 삼는 건 시술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주사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나 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두 번째 레벨, 마약류 관리법 위반 의혹입니다. 이게 이 사건의 뇌관입니다. 주사에게 클로나제팜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클로나제팜? 네, 이게 불면증이나 불안장애, 치료에 쓰이는 전문 의약품인데 오남용 위험이 있어서 마약류로 분류되거든요. 만약 의사의 정식 진료와 처방 없이 매니저나 주사 이모 같은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이 약물을 투약했다면 과거 수많은 연예인들의 발목을 잡았던 프로포폴 불법 투약 사건과 똑같은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와, 단순히 피로회복 비타민 주사를 맞은 것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군요. 그럼요. 특히 이 문제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직접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나선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 아닌가요? 전문가 집단이 직접 나섰다는 건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의사협회가 나섰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네. 첫째, 의료계 스스로 이 사안을 의료 시스템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둘째, 이로 인해서 박나래 씨 측에 불법인 줄 몰랐다는 해명이 사실상 무력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문가 단체가 문제 삼는 행위에 대해 몰랐다고 하기는 좀 어렵겠네요. 그렇죠.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박나래 씨를 단순히 시술을 받은 수동적인 인물이 아니라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공모한 교사범 또는 공동정범으로 불 여지가 커지는 거죠. 와, 특수폭행 혐의로 합의의 길이 막혔는데 이젠 마약류 의혹으로 아예 범죄의 주범으로 물릴 가능성까지 생긴 거네요. 네, 정말 사면초가라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의혹의 배경에 이 모든 일이 왜 이렇게 허술하게 벌어졌는지를 설명해주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바로 박나래 씨의 1인 기획사 엠파크가 법적으로 등록조차 되지 않은 유령 회사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사소해 보이는 행정적인 문제 같지만 저는 이 미등록 기획사 문제가 이 모든 사태의 본질을 보여주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이라고요? 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연예기획업을 하려면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건 업계의 상식 중의 상식이고 가장 기본적인 법규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대표고 본인이 소속 연예인이자 실질적인 주인인 회사에서 이걸 놓쳤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박나래 씨 측은 실무진의 실수라고 해명했죠. 그 해명을 곧이곧대로 믿기 어려운 이유는 이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이 전무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대형 기획사였다면 법무팀에서 가장 먼저 챙겼을 일이죠. 결국 가족회사라는 이름 아래 전문 경영이 아닌 주먹구구식으로 회사가 운영됐다는 걸 자인한 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보이네요.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나는 몰랐다 하는 식의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높은데 가장 기본적인 회사 등록조차 몰라서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렇죠. 그 모든 몰랐다는 주장의 신빙성 자체가 크게 흔들리게 되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법정이나 여론전에서 이 사람은 준법 의식이 부족하고 시스템이 엉망인 사람이구나라는 인상을 주게 되니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리스크는 상상을 초월하는 경제적 손실로 귀결됩니다.
당장 방송 활동 중단으로 인한 수십억 원의 직접적인 손실도 크지만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광고 이외약금입니다. 아, 그 유명한 품위 유지 의무 조항이군요. 네. 통상 광고 계약서에는 모델이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면 안 된다는 품위 유지 의무 조항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번 사건처럼 폭행이나 마약류 같은 형사 사건에 연루돼서 유죄 판결이라도 받게 되면요. 네. 광고주들은 계약을 해지하고 통상 모델료의 2배에서 3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세 배요. 네. 박나래 씨가 당대 최고의 CF 스타 중 한 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액수는 수백억 원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와. 지난 10년간 벌어온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는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인 셈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니저와의 노동 분쟁이라는 작은 불씨로 시작된 사건이 특수폭행이라는 휘발유를 만나고 또 불법 의료와 마약류 의혹이라는 폭탄을 터뜨리면서 결국 미등록 기획사라는 부실한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네. 한 개인의 감정적인 대응과 시스템의 부재가 얼마나 끔찍한 연쇄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지 뭐랄까 교과서적인 사례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사건이 연예계 전반에 준법 경영과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값비싼 경종이 될 것이라고 결론 내립니다. 네. 하지만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보고서의 행간을 읽어보면요. 그 최고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감, 살인적인 스케줄 속에서 망가져가는 몸과 마음이 결국 주사 이모와 같은 위험하고 비공식적인 방법에 기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아, 과연 이 모든 것이 한 개인의 그릇된 선택과 탐욕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정상적인 방법만으로는 버텨내기 힘든 이 산업 전체가 만들어낸 구조적인 비극의 한 단면일까요? 이 점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